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고대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까지 봤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구성되는 모습들까지 본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시간은 로마의 발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웬 아저씨 한 명이 이렇게 멋있게 조각상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볼 사진일 거예요.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로마의 역사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제 또 세계 지도로 시작을 하는데 이 빨간 박스 중에서도 저 가운데 파란 박스 있죠. 이탈리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지금 수도도 로마거든요. 로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세계 지도에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요 영토 지금 뭐라도 색칠되어 있는 요 노란색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로마의 영토예요. 그래서 로마도 알렉산더 제국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즘 이 지도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에 비추어 보면 지금은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프랑스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부 독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영국입니다. 영국이고 포르투갈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에스파냐가 이렇게 있고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리스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 터키가 이렇게 있고요. 페르시아 있던 지역이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동유럽 국가들이 막 이렇게 있고 이런 정도의 모습인데 이런 넓은 지역을 차지했었던 로마의 역사를 배워보자는 거죠. 일단 이 지도를 보면서 좀 느끼실 점이 있는 게 이 빨간 박스가 쳐져 있는 걸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로마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그 로마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근데 문제는 바로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 그래서 이걸 보고 뭘 느끼셔야 되냐면 그리스 문명을 우리가 한참 배웠잖아요.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로마도 많이 받았겠구나라는 걸 느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것부터 깔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로마다. 이걸 일단 깔고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에 로마 공화정이 발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화정은요. 일단 공화정의 의무부터 아셔야 돼요. 공화정은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화정은 정치 형태예요. 정치 형태인데 왕이 없으면 공화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왕이 없으면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점차 이제 왕이 없는 정치 형태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로마도 처음에는 이제 왕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천천히 보면 기원전 8세기경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700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죠. 요때 이제 라틴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금도 이탈리아를 구성하는 중심 민족이 라틴 민족인데 이 라틴인들이 이탈리아 로마의 테베레 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이 강변에 세운 도시 국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시 이 도시가 원래는 로마 제국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의 이 테베레 강변에 세운 작은 도시 국가가 로마 역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로마도 왕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로마의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인 공화정을 세우게 되죠. 근데 왕을 몰아낸 게 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화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정치의 중심은 누구겠어요? 바로 귀족들이죠. 그래서 로마는 왕이 몰아내주고 난 뒤에는 정치의 중심에 귀족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귀족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정치를 이끌어 가려면 뭘 해야겠어요? 회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회의체가 그 회의 기구가 원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SPQR이라는 뭐 용어도 쓰는데 뭐 그거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용어는 원로원이죠, 원로원. 그래서 이렇게 로마 귀족들이 원로원을 구성해서 이 원로원에서 회의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로마 어떤 권력의 중심이 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로원이라는 지금의 국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상위에 국가의 진짜 행정 업무,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특이하게 두 명이 해요. 그래서 두 명의 집정관을 선출해서 로마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하는 두 명의 집정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 잘 그리죠?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이제 귀족들이 구성하고 있는 로마 원로원 회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대충 비슷해요. 원로원 회의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명이고 국회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당연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그 비슷하게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대통령이 한 명이라면 집정관은 두 명이라는 거죠. 왜 두 명을 뒀을까? 독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가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왕정을 귀족들이 몰아내고 왕을 몰아내고 귀족들이 원로원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귀족정이 성립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조금씩 평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 아니에요? 평민들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 아테네도 그랬죠. 아테네도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나 우리 페르시아 전쟁에서 살라미스 대전 뒤로는 더더욱이나 이 평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평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이유나 배경도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수업 시작할 때 로마는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 그리스의 아테네도 평민들이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로마도 평민들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민들이 성장하는 배경이나 이유도 대충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지. 뭘까요? 중장보병이죠. 로마는요, 처음엔 도시국가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점 계속 영토를 넓혀서 결국 이탈리아 반도를 다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서울 도시에 밖에 안 있던 나라란 말이에요. 작은 나라였는데 이 서울이 점점점 세력을 키워서 한반도를 다 먹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이 다 전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쟁에 참여해서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평민인 중장보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장보병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나죠? 우리 그리스 배울 때 배웠잖아. 중장보병의 핵심은 뭐예요? 중장이라고 하는 이 무기 장비를 평민들이 직접 자기 돈 주고 산다는 거죠. 중장보병은 뭐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무기를 사서 내가 내 목숨 바쳐서 지킨 내 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장보병의 어떤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도 딱 이 원리로 평민들의 권리가 성장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중장보병이 내가 내 돈 들여서 산 내 무기로 내가 이 나라를 지킨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장보병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렇게 영토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겨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 그 전쟁 이길 때 누가 싸웠냐? 우리가 싸웠다. 뭐 들고 싸웠냐? 우리 돈 주고 산 무기로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라고 귀족들한테 외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평민들이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평민들이 귀족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산 사건이라고 해서 성산 사건, 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성산 사건이라고 해서 평민들이 너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면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인데 우리 어떤 권리를 너네 귀족들이 이렇게 무시하면 우린 다 성산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귀족들도 어쩔 수 없이 평민들의 목소리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한 발 물러서주고 평민들의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평민들끼리 평민들만의 어떤 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평민회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로마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회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귀족들의 원로원이 있고요. 그죠? 귀족들의 원로원이 있고 이건 귀족들 거죠. 그 다음에 평민들의 평민회가 있고 이건 평민들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회의 기구가 로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평민회가 구성됐으면 어느 회의 책에나 뭐가 있어야 돼요? 회의에 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회의는 그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집정관들의 역할도 그거예요. 원로원이라는 원로원의 회의의 의장 역할도 같이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민회의 의장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평민회의 의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평민회의 의장을 선출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호민관이라고 불렀어요. 호민관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요럴 때 이런 거 공부할 때 한자가 익숙하시면 되게 편해요. 요 호자가 뭐의 호자면 호자냐면 보호하다 할 때 호자예요. 보호해 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할 때 그 보호. 그래서 이 민은 백성민자고. 그래서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평민회의 의장이기도 하면서 또 호민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민회는 평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니까 평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회의 기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장도 평민들을 지켜주는 호민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호민관한테는요, 굉장히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비토라고 부르는 거부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비토라는 표현은 요새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그래도 귀족의 목소리가 세기 때문에 로마 정치의 중심은 원로원이에요. 근데 원로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평민회에서 보니까 원로원의 결정이 평민들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평민회에서 이 원로원의 결정이 괜찮겠느냐라고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보니까 평민회들 입장은 평민회에 모인 평민들 입장은 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민회 의장인 후민관이 원로원으로 찾아가서 비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로원에서 결정이 내린 사항이다라고 해도 호민관이 평민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토라고 얘기하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원어를 빌려서 비토라고 하고 거부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굉장히 정말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토를 외쳤다, 비토를 선언했다 이러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백을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비토 이러시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민관은 귀족들이 내린 결정이 평민들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토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옆에 참고는 뭐냐면요, 별거 아닌 건데 호민관이 설치되고 2년 뒤에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 전쟁이 우리가 앞전에 그리스 배울 때 배웠던 그 그리스 대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이걸 왜 써놨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 게 보통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육과정이 어쩔 수 없이 그리스가 로마보다 조금 더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를 싹 배우고 그 다음에 로마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리스가 다 성장해서 다 망하고 펠로폰네소 전쟁 끝나고 마케도니아 다 끝나고 막 알렉산더 대왕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 역사가 시작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가 그리스보다 조금 뒤처지긴 해도 거의 같은 시기에 발전해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면 그리스가 조금 더 먼저 시작하긴 하지만 그리스가 완전히 끝나고 로마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가 요 정도 이렇게 오면 로마도 뒤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시기가 거의 많이 겹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표법이라 그래서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이 나타납니다.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문장으로 완성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 12표법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12개의 법이라는 뜻인데 이 법이 나오기 전에는 관습법이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법으로 그렇게 법이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여러분들 뭐 이제 기독교 믿는 친구들은 안 하겠지만 보통 여러분들 이제 설이나 추석 때 큰 집 가시면 차례 지내잖아요. 근데 그 차례 때 올리는 음식을 막 아무거나 나 먹고 싶은 음식 올리지 않죠. 막 마라탕 올리고 막 싸이버거 올리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막 디저트 상국 가서 막 뭐 올리고 마카롱 올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법도가 있죠. 전 부치고 뭐 이렇게 생선 뭐 고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딱 헌법에 쓰여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법률 몇 조 몇 항에 뭐 명절 때 차례 음식은 뭘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대로 하죠. 그게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성문법의 정반대의 개념이 관습법인데 이게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온 대로 하는 걸 지키는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 차례상도 그렇잖아요. 지역마다 집집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어떤 집은 뭘 올리는데 어떤 집은 그걸 안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경상도 지역 가면 제사상에 상어고기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12표법이 나타나기 전에는 로마는 모든 법이 다 관습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판사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판사가 딱 상황을 봐서 이 정도면 사형 때려야지. 그럼 사형 나가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판사가 바뀌면 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서 이 정도는 무죄라고 볼 수 있지 막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법이 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12표법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끼리 12표법을 정한 거죠. 그래서 법을 딱 12개의 문장으로 완성해서 재판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설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평민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일정한 귀족과 평민 사이의 어떤 법적인 평등으로 한 발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관습법으로 적용할 때는 귀족들한테 유리하게 재판이 내려가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됐는데 12표법이 정해지고 나서 법에 명확한 기준이 서니까 이제 귀족과 평민이 같은 법으로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평등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법인데 이 리키니우스법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정관 2명 중에 1명을 평민 출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집정관은요 둘 다 귀족 출신이 했었어요. 근데 집정관 2명 중에 1명을 평민 출신으로 하겠다는 건 평민들의 의견을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영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의 어떤 권리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호르텐시우스법은 뭐냐면 평민회에서의 결정을 귀족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법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12표법까지는 법을 이것도 법적 평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같은 법을 기준으로 귀족과 평민이 똑같이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요. 법을 원로원에서만 만들었어요. 12표법 때까지만 해도 법을 원로원에서만 만들었고 평민에는 거부권만 있었죠. 호민관에 의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법들이 원로원엔 다 귀족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들이 귀족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들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때 평민회 의장인 호민관이 비토 거부한다 이렇게 외쳐서 거부권을 내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호르텐시우스법이 나온 뒤로는 언론이 아니라 평민회에서 내린 결정도 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평민회의 결정을 귀족도 지켜야 되는 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입법, 법을 만드는 입법의 수준까지도 평민들이 평등하게 누리는 귀족과 평민 사이에 평등하게 이제 법적 권리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도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3세기경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같은 시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평민들의 권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로마가 작은 로마 도시국가에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 평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호민관도 선출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시비피법도 나왔고 그다음에 리키니우스법도 나왔고 호르텐시우스법도 나왔고 그렇게 평민들의 법적인 권리도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시기에 함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같은 시기에 로마 평민의 아이고 로마 평민의 어, 법적 권리가 성장했다. 함께 성장을 한 거죠. 함께 성장을 한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장 보병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확장이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이고 요게 로마고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다 차지한 거죠. 이게 로마고 그다음에 카르타고는 여기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중해고 이 지중해 해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의 굉장히 뛰어난 장군 중에 한니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니발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르타고의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하냐면 어, 요 이베리아 반도로 가는데 요 땅을 이렇게 넘어와서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가요.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가서 이탈리아 본토를 쑥대밭을 만들어 놔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가 차지했던 이탈리아 반도의 어떤 민족들 어, 세력도 로마를 배신하지 않아요. 한니발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힘을 바탕으로 로마가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로마 측 장수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 카르타고 본국에 있는 자마라는 지역에서 한니발과 전투를 벌여서 이김으로써 최종적으로 로마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로마가 이겼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한니발을 무찌르고 승리하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왜 문제냐면 일단 로마는 세력 확장을 계속 이어가요. 카르타고를 이겨서 지중해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왕국. 마케도니아 어떤 나라인지 기억나시죠? 그 왜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약해졌을 때 그 기회 틈타서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그리스 다 정복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제 정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나라가 바로 마케도니아인데 마케도니아가 이때 로마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이제 동부 지중해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요렇게 요 지역이 카르타고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요 지역이 저기 뭐야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로마가 이 주변 지역을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평민들이 몰락해요. 왜일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들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전쟁이 너무 길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에니 전쟁이 규모가 작은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시면 어, 이 큰 나라랑 이 큰 나라랑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졌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너무 길었던 거지. 전쟁이 너무 길게 이어지니까 죽거나 다치는 평민들도 물론 많고요.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실 이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직업이 뭘까? 농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 농민들은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 땅을 매년 관리해 주지 않으면요. 한 2, 3년만 지나도 그 땅에서 농사 못 지어요. 막 잡초들 우거지고 막 돌 박히고 막 멧돼지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쑥대밭 만들어 놓고 이러면 농사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민들이라고 하는 농민들이 포에니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중장보병이 되어서 그래서 카르타고 가서 열심히 막 싸우고 몇 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몇 년 동안은 농사를 지었던 원래 그 땅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땅이 관리가 안 되니까 돌아오고 났을 땐 완전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도 않고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이렇게. 그래서 전쟁 터지기 전에는 우리 땅 한 100평이면 쌀 한 10가마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땅이 이제 막 완전 엉망진창이 돼서 농사 한번 지으면 100평에서 농사 지어도 쌀이 5가마가 안 나오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평민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토지가 황폐화됐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쟁에 나가 있어서 땅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가 황폐화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든 땅으로 되어버린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요게 문제가 됐어요. 그 포에니 전쟁에서 얻었던 카르타고 땅 있죠. 그 땅이 농사가 엄청나게 잘 지어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곡물이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곡물이 생산이 많이 되면 여기선 그 곡물의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쌀 거 아니에요.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값싼 곡물들이 로마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전쟁을 오랫동안 갔다 왔기 때문에 땅이 엉망진창이 돼서 생산이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쌀값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정복지에서 만들어지는 쌀값은 굉장히 싸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싼 수입 곡물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생산한 쌀은 장사가 안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카르타고 지역인데 이 지역이 농사가 굉장히 잘 지어지는 지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가격이 싼 그런 농산물들이 들어오면서 로마에서는 로마의 사람들은 다 저렇게 값싼 정복 지역의 쌀만을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농민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민들이 완전히 몰락해서 이제는 먹고 살려면 농사로는 안 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아치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귀족들이 나서는 거예요. 귀족들이 나서서 평민들이 팔아치우는 땅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넓은 땅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예를 부려서 경작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느껴야 되냐면 어차피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평민들이 무너졌어요. 평민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체계적으로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들을 다 귀족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정된 땅은 다 귀족들한테 집중되고 귀족들이 거의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있고 평민들은 얼마의 땅을 못 갖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업이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땅 한 떼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 자영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 땅이 있어서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자영농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평민들이 무너지면 평민들이 세금도 내고 나라도 지키는 건데 세금 내고 나라 지켜야 될 평민들이 무너지니까 세금도 거둘 수가 없고 군사력도 약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로마 공화정의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으면 개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섰던 게 바로 그라쿠스 형제예요.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나서게 되는데 한 사람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고요. 동생이 가이우스 그라쿠스입니다. 뭐 어쨌든 근데 뭐 그냥 그라쿠스 형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관으로 평민의 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는 농민들한테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고 토지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양을 제한해서 그 남은 땅을 이제 농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토지를 마련한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로마의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한정된 땅을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들한테 땅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야? 일반 농민, 평민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라쿠스 형제 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겠어? 농민들은 좋아하겠지. 그러나 귀족들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귀족 세력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요. 결국 문제가 분명했는데 그 문제를 고쳐보려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 사회는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마 사회가 이렇게 혼란할 때 카이사르가 등장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누구냐면 굉장히 뛰어난 장수인데 뒤에서 나올 거예요. 어쨌든 천천히 다시 보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로마 정치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이때 또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요. 스파르타쿠스는 누구냐면 노예 중에서도 검투사 노예예요. 검투사 노예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검투라는 스포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단어 들으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검을 들고 싸우는 그런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싸우냐면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밖에 못하는 거야? 노예밖에 못하는 거예요. 노예밖에. 그러니까 이 노예가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검투사 노예 중에 한 명이었던,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탑스타였다고 해요. 싸움을 잘해서. 그래서 당연히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니까 반란까지 일으킨 거겠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졌다면 그때 죽었겠죠. 어쨌든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검투사 노예가 이 사람이 주도가 돼서 반란도 일으키고 이렇게 로마 정치와 로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게 그 유명한 장수인 카이사르입니다. 이 사람인데 굉장히 굉장히 능력이 있고 깐깐한 장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능력 있는 장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앞전에 설명을 볼 때 요 지역, 요 북아프리카 요 지역은 어떻게 얻은 땅이에요? 포에니 전쟁으로 얻은 땅이죠. 그 다음에 요 지역은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한테 이겨서 빼앗은 땅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죠. 이 지역을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프랑스가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을 혼자서 다 차지한 게 카이사르예요. 그만큼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거든요. 근데 이 땅을 혼자 다 차지했다는 건 여기도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여기도 갈리아 원주민들이 게르마니아라고 해서 살아요. 근데 이 게르만족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 땅을 독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장군이죠. 그리고 이 카이사르 장군은 자기가 이 땅을 정복하면서 이 땅에서 얻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독차지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로마 중앙 정계에 등장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겠죠.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사회의 혼란도 수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력도 장악해서 종신 독재관에 취임해요. 독재관이라고 하죠. 원래는 원로원 위에 집정관이 있죠. 근데 이 집정관이 원래는 몇 명이에요? 기억하시나? 원래는 두 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카이사르는 나는 두 명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서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종신독재관. 종신은 신체가 끝날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단독으로 집정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독재관은 이제 카이사르 한 명인 거지. 그래서 종신독재관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걸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데,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갈리아 지역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얻은 이득을 다 독차지한 다음에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냥 나눠줘.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검투사 노예 경기를 공짜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하는 거지. 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 있어서의 핵심은 지지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이 강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재밌는 검투사 경기도 보여주고 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잔뜩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점점점 이 사람은 이미 종신독재관으로 취임을 했지. 그 다음에도 빵과 서커스 정책을 펼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점점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왕이랑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왕을 없애고 공화정을 지키고 싶어 했었던 귀족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가 저러는 게 마치 공화정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공화정을 지지하는 브루투스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이사르가 이 브루투스라는 공화정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너 카이사르 지금 너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사람 우리 이 PPT의 표지에 있었던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카이사르의 양자로 알려져 있어요. 카이사르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우리 그 게임 같은 거 하면 캐릭터마다 능력치 표시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피파다 그러면은 뭐 이 선수의 뭐 스피드는 얼마고 기술은 얼마고 체력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옥타비아누스를 게임 캐릭터로 표현을 한다면 정치적인 능력이 풀맥스로 찍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치력 하나만큼은 최고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를 알아요. 자,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아들이죠. 그러면 자기가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걸 소문을 낼까 안 낼까? 당연히 내지. 왜냐면 사람들은 카이사르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너무 좋아했거든. 공화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일부 귀족들만 싫어한 거지 일반 힘든 평민들 입장에서는 빵과 서커스 기억나시죠? 먹을 거 나눠주지 재밌는 거 보여주지 그러니까 카이사르를 너무 좋아해요. 그 그러면 내가 카이사르 아들이면 이걸 알리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 나 카이사르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 사람도 카이사르의 아들이니까 많은 걸 물려받았겠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겠지. 라고 하면서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아버지가 카이사르라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지. 저 사실은 카이사르 그분 아들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만약에 로마를 통치하게 되면 그때 카이사르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한테 막 빵과 서커스도 보여주겠네. 그리고 너도 막 이렇게 카이사르가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그걸 알고 자기가 카이사르 아들이라는 거를 굉장히 보여주고 다니면서 인기를 엄청나게 얻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 옥타비아누스를 견제하는 건 누구겠어요? 옥타비아누스를 이렇게 꼴 보기 싫어하는 거. 당연히 공화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귀족들이겠죠. 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 원로원이잖아요. 원로원. 원로원에 있는 귀족들은 옥타비아누스를 좋게 안 봐요. 아, 저 새끼 저거 카이사르 아들이라더니 너무 비슷한데 저 왕될라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적인 능력이 여기서 빛나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일반 평민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아요. 인기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옥타비아누스 생각에는 자기를 견제하는 세력은 이제 귀족들의 원로원밖에 없어요. 그럼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로원을 힘으로 찍어 누르든가 아니면 내가 원로원이랑도 친하게 지내든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론 상대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의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예요. 이해되시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되게 인기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실제로 영향력이 센 친구는 누구예요? 애들이 싸움 잘하는 애들 앞에서는 쫄긴 쫄겠지. 말하면 듣기야 하겠지. 무서우니까. 하지만 애들이 정말로 실제로 마음으로 따르고 뭐라도 같이 하려고 하는 애는 누구예요? 인기 많은 애죠. 근데 인기가 많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면에 있어서 옥타비아누스는 능력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걱정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가 저 상태 그대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왕이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그러면 뭐라고 말해주면 돼요? 나는 내가 인기가 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인기가 많긴 한가 봐. 근데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나를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냐면 프린캡스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프린캡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제1 시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왕이나 황제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시민인데 다 똑같은 시민인데 그냥 번호가 1번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보다 권력이 강해요. 이미 원로원의 의장이고요. 이미 호민관이에요. 이미 평민의 의장이자 원로원의 의장이자 또 카이사르의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개인 재산도 어마어마해요. 거의 국고 전체와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군대도 어마어마하고 누구나 다 옥타비아누스가 최고의 권력자고 옥타비아누스를 이길 수 있는 권력자는 없다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입으로 아 왕이 뭐야 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시민인데 똑같은 시민인데 번호가 1번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가 밉고 싫어도 옥타비아누스를 깔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이해되시겠죠? 사람은 명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나서서 옥타비아누스를 더 이렇게 떠받들어줘요. 더구나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원로원의 어떤 이런저런 정치적 결정들을 다 무시하지 않고 다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원 입장에서는 옥타비아누스를 깔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이런 칭호를 받죠. 이게 로마가 제정이 시작된다고 하죠. 제정은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로마가 제정에 들어갔다고 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옥타비아누스 본인은 자신이 황제라고 스스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역사학자들이 봤을 땐 누가 보더라도 엄연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 이 칭호를 줬을 때부터 이미 황제정은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황제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누가 봐도 옥타비아누스는 황제인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를 로마 제정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로마의 실질적인 제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로마 옥타비아누스 이후로는 오현제라고 해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달아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가 급격하게 세력이 커지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평화가 이어지게 돼요.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의 팍스가 지금 우리가 평화가 영어로 피스잖아요. 이 피스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 하도 강력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로마 무서워서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람들이 오연제예요.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누스, 그다음에 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5명인데 이 5명의 황제 이름들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어쨌든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달아 등장하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러면서 로마가 강력해져서 로마 주변 국가들이 로마가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킬 만큼 그만큼 로마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전체가 다 평화로울 수 있었고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한다라는 거죠.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오현재는 이 신기하죠. 좀 연달아서 굉장히 현명한 황제들이 등장을 했다는 게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첫 번째 황제였던 네르바가 오현재의 첫 번째 황제인 네르바가 어떤 식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냐면 네르바는 이미 즉위할 때부터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쓱 봤을 때 아, 쟤 진짜 괜찮다. 쟤는 능력 있다. 그게 트라이아누스지. 그런 애를 자기 양자로 들여요. 그러니까 실제 아들이 아닌데 그냥 내 아들 삼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아누스를 자기 양자로 들여서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그런 식으로 내 친아들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을 내 양자로 들여서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그 방식이 요 오현제까지는 전통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걸 깨는 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실은 철학자로 유명한 황제이기도 한데 근데도 또 아들 사랑이 지극했는지라 친아들한테 결국은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 친아들이 이 오현제만큼 능력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현제 시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서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건 나중에 다 볼 내용들인데 로마는 이제 영토 곳곳에 로마식 도로, 도시 이런 것들을 또 건설하게 되고요. 또 실용적인 법률, 행정으로 통치를 하게 되고 또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212년에 카레칼라 왕자가 이제 제국의 모든 자유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로마 시민권은 로마시 출신들만 갖고 있는 건데 로마가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했을 땐 이탈리아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중해 전반을 다 차지하고 나서 카라칼라 황제 때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